네, 자, 오늘 4월 3일 우리 대학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구 분석이에요. 이미 인강으로 다 듣고 오셨겠지만 인강에서 설명된 걸 짧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인강에서 설명되지 않은 조금 더 심오한 이야기까지 오늘 나갈 계획입니다. 자,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마스터하시면 합리성의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합리성의 매력을 못 느꼈다 그러면 아직 요구 분석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거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체제적 접근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하죠. 증명하거나 설득해야 할 때,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을 하거나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이때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방법론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리성의 방법론의 목적은 설득이고요. 매뉴얼입니다. 다시 한번 합리성이라는 걸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증명을 하면서 그렇죠. 논리를 만드는 거죠.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상의 보통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범인들이 합리성을 사용한다 그러면 딱 이 경우에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나의 성과를 증명하거나 이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성과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매뉴얼이 필요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야 우리가 힘을 덜 들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든 그런 교육 모델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모든 이 교육 모형들이 꼭 합리적인 모형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교수법, 교수 모형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문제를 설명할 거냐, 해결할 거냐, 우리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제가 첫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주에 계신 분이 없었구나, 여기. 제가 설명드렸나요? 문제는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을 제가 혹시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첫 주에 안 오시고 다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오셨구나. 그러면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케이. 밥은 음식은 먹는 거죠. 연필은 쓰는 거죠. 문제는 뭐 하는 거죠? 말을 완성시켜 보세요. 문제는 푸는 거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거다. 발생한 것? 네? 발생한 것? 아니,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뭘 하는가. 문제는 이제 발생한 거죠, 물론. 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근데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문제는 설명해야 된다고 해요. 문제는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학자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설명을 해야지 해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문제를 설명도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문제를 설명할 때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이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해결하는 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원인적 행위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라서 이 메커니즘이 전혀 달라요.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 해결하는 게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아세요? 아니면은 지금 저한테 처음 듣고 갸우뚱하세요? 아니면 원래 난 알고 있었다. 아니면 지금 처음 들었다 저한테.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문제를 설명하면 더 잘 해결될까요? 아니면 문제를 설명하면 그 설명에 갇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생길까요? 아니면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 네.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물컵이 있는데 툭해가 엎질러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자, 원인은 내가 툭 건드려서 엎어진 거죠. 자, 원인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거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예방하는 거죠. 사실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지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방식의 문제 해결에는 그 원인을 아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아이폰이 지금 화면이 갑자기 나갔어요. 자, 이런 경우는 원인을 설명을 해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모르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설명을 해야 해결할 수 있겠지, 그죠? 뭐 배터리가 나간 건지 뭔가 진단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원인을 아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분별해내는 게 저희 수업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이 수업에서 뭔가 배운 게 있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뭘요? 문제를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방법로는 특히 교수체제 개발, 이것은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케이스의 한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우는 겁니다. 물론 학교 교육이 이 체계로 돌아가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원인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만 다루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아는 것과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물이 엎드러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건 안 가르친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자, 친구랑 애들이 싸웠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그것도 여쭤봐야지. 애들이 둘이 싸웠어. 그럼 선생님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아주 간단한 이유로. 왜 싸웠어라고 묻는 거죠. 그게 원인을 확인해서 설명한 다음에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방법 있나요? 싸우지 마, 화해해.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나요? 야, 친구 평생 남는 건 친구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나요? 안 돼요? 모르겠다는 뜻이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그 아이가 싸우는데 싸움은 나쁜 짓이야, 둘이 화해해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학년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유치원. 네. 어린 아이라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물론 화해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경이 남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라든가 어떤 그런 거. 친구랑 싸워서 꼭 친구가 사과해야지 풀리셨어요? 아니면 자동으로 저절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화해가 다들 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해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네. 그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늘 앙금을 가지고 컸나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성인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뿌리부터 파서 끝장을 봐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걸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싸웠을 때도 아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이고 싸우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알아야지만 근원도 해결이 될 거라고 직감적으로 아는 그런 느낌이 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화해시키면 되겠어 라고 느낌이 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변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변별하는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근데 만약 그 기준이 없으면 모든 거를 원인을 따지면서 네가 가해자구나, 네가 피해자구나 근원적으로 아이들을 범죄자로 각인시키는 이걸 끊임없이 내가 해야 돼요. 네. 차라리
비교육적인 거예요. 중재자가 없으면 네. 친구들끼리 알아서 화해가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입해서 화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중재자가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화해를 명령으로 하면 네. 화해하기 싫은 아이들을 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당시에는. 당연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떼어놓죠. 시간이 한좀 흘러가게 하죠. 그리고 내버려둬요. 화해하라고 말은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냥 알아서 화해하도록 일단은 부딪힘,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싸우니까 일단 떼어놓는 게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처방이죠.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떼어놓는 거. 원인을 따지자. 만약에 이 원인이 심각한 거라면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때는 뒷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싸운 두 당사자들이 그 원인을 이실직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역시 그것도 선생님들이 간파하시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분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하실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유용해요. 모든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설명할 것이 있고 해결할 것이 있다. 일단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야 해결되는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만 되냐면 이걸 판단하는 첫 번째 제가 기준 미리 살짝 힌트를 알려드리면 저는 아이폰처럼 스마트폰처럼 기계가 고장났을 때 설명하면 해결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근데 기계는 자연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인 거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성장하고 막 변해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있어요? 시간을 타지 않는 문제만 설명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이게 문제 판별 기준이에요. 설명을 할 거냐 아니면 시간을 따라가면서 좀 추이를 볼 거냐. 애들이 싸웠을 때도 이게 시간이 흘러도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들 때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되게 뿌리 깊은 문제라서 이거는 원인부터 해결해야 돼라는 확신이 들 때만 원인을 건드리는 거죠. 사소한 거 일일이 하게 되면 애들이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책임 공방하고 늘 그냥 그게 삭막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하면서 싸우고 막 네티즌들이 막 엄청나게 엄격하게 따지고 듣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길러진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길렀어요? 그 부모들과 선생님들과 주변의 이 사회 언론이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시간을 타는 문제는 원인을 설명해봐야 시간이 변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 뒤에 그림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시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문제에 직면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네? 문제다.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지? 뒤돌아봐요. 원인을 왜 찾을까요? 원인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겠죠. 원인에서 해결책이 찾아지면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문제가 사라지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문제라면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엎질러진 물컵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엎질릴 거 이게 예방, 사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걸 예방한다. 그러면 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 문제가 나중에 또 생기면 그때 써먹으면 되지 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문제가 두 번 동일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구가 한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계속 돌아요. 환경이 바뀌고요. 공기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내 마음 상태가 바뀌고요. 내가 나이를 먹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아서 과거의 문제에서 얻은 솔루션이 새로운 비슷한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해결책을 수정해야 돼요. 문제는 이 해결책을 수정하는 동안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또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시간을 타는 문제는 이 방식으로는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어설픈 해결은 되나? 사실 어설픈 해결은 방해죠, 방해. 왜냐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설프게 해놓고서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방치하게 되고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타지 않는 인위적인 문제, 기계적인 문제, 자고 일어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문제만 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설명해야 될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판별 기준의 가장 핵심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요. 왜 시간성을 타는 문제가 이 솔루션을 해결할 수 없는지를 설명드린 거고, 자 지금부터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이미 지난주부터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교육 문제가 시간을 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령 학기 초에 교육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학기 말에 달성할 목표라고. 그러니까 학기 초에 설정한 목표가 학기 말에 6개월이 흘러갔을 때 그 목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전제해야지만 나중에 평가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간성을 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거 다 동의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일단 동의해야 이 합리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간성을 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5월 중순에 가서 그때 또 배우실 거고요. 지금은 이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계속. 자, 그래서 문제를 설명할 거냐 해결할 거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할 거냐 직관적으로 할 거냐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2x2 매트릭스가 그려져서 자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거냐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냐 직관적으로 설명할 거냐 직관적으로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우리가 네 가지나 문제를 탁 놓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네 가지예요. 선생님 혹시 몸 아프시죠 지금? 머리 두통? 괜찮으세요? 조퇴하셔도 되는데 녹화해서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계셔보시고 힘들면 앞에서 강의하는 분들은 이렇게 앉아있는 분한테 감동을 받아요. 단 1분을 더 앉아있어.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감동이라는 게 고마운 감동이 아니라 그 열정에 놀라하는 거죠. 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다니 이런 거. 자, 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해결은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컬어 학자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학자는 학자인데 대학자입니다. 큰 위대한 학자,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나 새로운 발견을 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이론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통찰을 하면 이제 머리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요. 이쪽은 우리 실천가들이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거냐, 직관적으로 해결할 거냐. 시간성을 타는 문제는 직관적으로 해결해야 되고요. 시간성을 타지 않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냐 이거냐를 가르는 변수는 시간성을 타는 문제냐 아니냐. 즉 시간이 흘러갈 때 문제가 변질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을 거냐. 이것만 딱 여러분이 그 문제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원인을 따져서 해결할 건지 아니면 내가 시간을 따라가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시간성을 타는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서 되게 우리 인간성을 상실시키는 현상들이 생기죠. 학교폭력위원회가 대표적인 거예요. 학폭위가 비인간적인 거는 학교나 선생님이 비인간적이어서가 아니라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을 기가 막히게 활용해서 돈벌이 수단을 쓰는 브로커들 때문에 그래요. 학부모들은 고스란히 거기에 활용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브로커 돈 벌어주는 도구로 전락되는 거죠. 학교 담임 선생님은 모든 걸 뒤집어 쓰는 희생자가 되고 교장 선생님은 관리자로서 학교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온갖 이 디펜스 논리를 또 만드느라고 또 애를 쓰고 이 계속 이 반복이에요. 애들이 싸우기만 하면.
싸운 거는 3달 전인데 오늘 와가지고 3개월 지나서 누가 피해자 가해자 그래서 벌금 얼마 이걸 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미 화해가지고 막 뛰어놀고 있는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현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거만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합리 모델이 지금 우리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학교폭력위원회 열리는 걸 예시를 들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했지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성을 타는 문제에 억지로 합리 모델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렸고 이거는 나중에 또 할 거라는 거고 합리 모델은 그 자체로서 매우 완벽하고요. 이 합리 모델을 잘 활용하면 학생도 만족하고 선생님도 만족하고 학부모도 만족하는 아주 그 만족스러운 학교 문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학교에 발생하는 모든 교육 문제는 시간성을 배제하고 따지는 거예요. 합리 모델.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배웠던 에디 모형과 딕과 캐리 모형은 그래서 설득 모형이고 매뉴얼입니다. 그럼 여기 제가 무슨 말을 안 썼어요? 문제 해결 모형은 아닙니다. 문제 해결 모형이 아니라는 거는 이미 교육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이미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되게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디겐캐리 모형이나 이런 여하간의 교수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특히 이 2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임용 시험에도 나오고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모형은 문제 해결 모형이나 어떤 좋은 수업을 설계하는 모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 모델이면서 실행 매뉴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걸 딱 이렇게 한 개 짓는 거는 한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여기서 만족감을 얻어낼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이 설득 모형의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원인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석, 원인 분석이에요. 디겐캐리 모형에서도 요구 분석이 원인 분석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요구 분석이라고 써놓고 밑에다 요구는 수행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이란 수행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AD 모형의 A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분석을 해서 모든 단계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요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이때의 문제란 이 요구 분석은 객관주의, 합리주의, 행동주의에 기반을 둡니다. 인식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기억나세요? 객관주의에서 혹은 행동주의에서 이 인간의 문제는 반드시 관찰 가능해야만 돼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 아이의 생각, 정신 문제, 지식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일까요? 다 행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다루는 이 책에서 다 행동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인지주의가 나오고 지적 기능이 나오지만 그것들을 아이들이 행동으로 표출해야지만 교사가 네가 아는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행동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수행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수행 문제, 즉 문제 행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 분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인강을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시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사실은 좀 전에 말을 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본질은 증명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증명. 뭘 증명해요? 이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잘 들으셨죠?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뭔지 설명하는 겁니다. 학생이 현재 수준에서 교사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현재 이만큼의 갭이 있어요. 이 갭을 이 문제입니다. 이
이게 벌어질수록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이 갭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모르는 거냐, 아니면 이만큼 하기 싫어하는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이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요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요구라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행 문제. 자, 문제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 가능성을 전제로 문제 취급합니다. 이거 해결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면 문제 리스트에서 그걸 지워요. 이거 해결할 수 없겠. 그럼 그 문제 아니야, 지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공학에서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사랑하는 님에게 지금 당장 날아갈 텐데 지금 날개가 없어요. 이거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늘 스트레스를 받냐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고민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딱 이게 분별해내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리스트를 제거해버리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저희 행복연구센터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수업 시간에 행복 수업을 하면 애들 엄청나게 좋아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괜히 그랬네? 하면서 이제 아이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른들은 지우면서도 계속 의심해요. 지워도 되나? 자, 그런데 제가 요구 분석 혹은 이 합리 모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설명드린 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즉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문제다라는 얘기잖아요. 질문.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아야 문제라고 말할 건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문제가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문제려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걸 안 다음에 문제라고 해야 돼요. 문제가 먼저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만 문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라고 말할 때는 이미 해결 가능하다는 걸 알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문제라고 해야 해요? 네, 그게 합리 모델이에요. 80년 전에 타일러가 만들어 놓은 교육 체계가 바로 그 논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본질을 깨닫는 순간, 깨달았던 그 순간 저는 엄청나게 저의 모든 이 쌓여있던 질문과 의문들이 확 사라졌어요. 이런 논리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문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게 되게 쉬워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만 알아요. 자, 원인과 결과를 나 혼자 알고 이 사람에게는 자, 너 이게 문제이지. 내가 이거를 해결해 줄게. 근데 이 해결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내가 딱 알고 이게 해결된다는 증명을 어떻게 증명할 건지를 평가 기준을 제시해요. 자, 이런 평가 기준으로 내가 나중에 확인할 건데 자, 이걸로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해결된 거야. 알겠지? 하고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상대방은 와, 너 문제 해결 달인인데?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사가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하는 일입니다.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시험 문제 미리 만들어놓고 너희들은 무슨 시험 문제 낼지 모르지? 자,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보니까 애들이 와, 선생님 이미 엄청 잘 그렸었나 보다. 이거 다 알 것 같아. 이걸 경험시켜주는 게 교육입니다. 합리 모델. 애들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될지를 미리 알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제 말 정확하죠? 맞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 맞죠? 글쎄요라는 거는 그럼 여태까지 뭐 하신 거예요? 저는 꼭 교수님 말씀대로는 아니라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에게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육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던 그 모델이 네. 다시 말하면 빼보다 설계인 거고
다시 맞아요. 말하면 성취 기준이 맞습니다. 없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건데 아 선생님 진짜 똑똑하시다. 네, 바로 통찰해 버리셨어요. 네. 그건데 저희가 성취 기준을 저희가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성취 기준이 들어올 때요. 저희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죠. 그 중에서 영어과에서는 정말 거의 데모를 하다시피 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언어인데 네. 내가 제일 가장 중요한 언어에 듣고 말하고 쓰고 읽기를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딱 가르쳐라, 여기에서 딱 문제를 내라 할 수가 있냐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제가 또 가장 최근 버전으로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IB 교육과정을 지금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대구하고 제주도에서. 그 IB 교육 시범학교를 도입하면 그 교사들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수를 누가 할 거냐? 그 대구에 경북대학교가 있으니까 경북대 사범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연수를 해야 될 거라 말이죠. 그래서 IB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얼마나 매치되는지를 그 세미나를 엊그저께 열었어요. 대구에서. 근데 교과교육 교사들이 하는데 가령 수학은 50%가 일치한다면 이렇게 하는 영어는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아세요? 영어 IB의 영어 수업과 대한민국 영어 국가교육과정과 일치율 제로. 그래서 그 이 프로젝트의 연구 책임자 이혜정 박사님하고 저하고 아까 낮에 계속 통화하면서 헐 이게 우리나라 교과교육 교수들의 수준이라니 그게 뭐 하자는 건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어 교과 교육의 교수들이 그럼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간 예,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해결을 전제로 내가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문제라고 말을 던져놓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혼자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쇼를 한다는 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몰라야 돼요. 이 메커니즘 학생들은. 그런데 이 증명 과정에서 교사들이 흥분을 해요. 되게 신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감동시키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내가 정해야 되는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남이 정해준 걸 가져다가 내가 증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 빠지는 거죠. 혼이 나갑니다. 영혼이 나갑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무슨 로봇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원인입니다. 선생님이 경험하신 그 허탈감 내지는 이 불편함이 원인이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증명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아이들과 이 증명되었을 때 그 충족감과 만족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교육을 마다할 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증명의 기준을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남이 정해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건 완전 문제인 거죠.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치명적 오류예요. 논리는 되게 괜찮아요. 모든 걸 증명 가능성 테두리 안에서 증명하면 되게끔 해놓은 것은 완벽한 설계 구조입니다. 근데 어떤 게 착오다? 기준을 정하고 증명하는 그 주체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그걸 분리시켜놓은 거예요. 기준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고 증명은 이 사람이야. 그럼 뭐가 돼요? 이 사람은 주인이고 이 사람은 노예인 거죠.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얘는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 교사들이 난 노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정할 수는 없고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고스란히 아이들 무기력감으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수행평가를 하면 애들에게 수행평가를 돌리면 그 수행평가를 통해서 재밌고 그 플레저 의미 즐거움과 meaningfulness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애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게 딱 국가과정의 성취 기준에 맞게 수행평가를 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수행평가를 하는 게 결국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게 내가 또 일이에요. 솔직히 내가 좋아하는 성취 기준도 아닌데 이걸 확인시켜서 이거를 다 생기부에 써야 돼요. 교수평기로 일체화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다가 애들이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멈춰야 돼요. 그 다음 수행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선생님은 재미가. 이게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다 이해되시나요? 네, 제 설명에 뭐 허점이나 빈틈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논리는 뭘 전제로 한다고요? 성취 기준도 내가 정하고 내가 증명한다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국가 정해놓은 거 있지만 이원 목적 불교 작성할 때 끌어다 써야 되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수업을 하면 돼요, 사실. 왜냐면 사실 시험 문제도 내가 낼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거를 그냥 어차피 교육부가 모니터링 안 하니까. 다행히 우리나라 교사 대부분이 교육과정 문서를 안 읽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선생님들만 혼자 되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순진하게, 바보같이 더 잘하려고 하지만 갈수록 산으로 가는 그런 딜레마. 그래서 그냥 평소 소신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께서 제가 이 증명 가능성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제 말대로 안 했다라고 하시는 제 말대로 안 했다라고 했던 여태까지 해오던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 논리 속에 이 원칙을 지키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딱 그 목표를 제시했어요. 나 이번 수업 이걸 해야 되는데 선생님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뒤에 숨겨놨어요. 한 수업 동안 열심히 했어요. 시험을 보는데 내가 100점을 맞았어요. 학생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집에 가서 엄마 나 영어 학원 하나 더 끊으면 안 돼? 나 왠지 공부가 재밌어진 것 같아. 이런 일들을 경험시켜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완벽한 최적의 모델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 해결을 전제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돌리면 돼요. 증명해 주는 겁니다. 자, 증명했어. 너 100점이야. 너 수업 열심히 한 거 맞아. 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심오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증명 가능성이 무엇인가? 왜 증명을 해야 되는가? 첫째, 왜 증명이 중요한가? 그리고 둘째는 증명 가능성은 환원론적 구조에서 실현된다. 요 두 번째 이야기까지 갈 겁니다. 오늘 수업이 끝이에요. 자, 첫 번째, 왜 증명이 중요한가? 이거는 오히려 질문을 뒤집어서 해보면 알아요.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한 건가? 내가 뭘 했다면 그걸 뭘로 확인해요? 증명을 해야죠. 질문을 바꾸니까 되게 명료하죠. 사실 내가 뭘 했든 나만 알면 되지 남들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결국은 남을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설득하려면 그 증거로 증명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여줄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그 누구예요? 그 대상이? 학부모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라면 이제 대학에 보내죠. 학종 데이터. 유치원은 왜 평가해요? 유치원 평가 안 하죠. 애들 어떻게 해요? 관찰 평가 하나요? 시험을 봐서. 관찰 평가는 목적을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그걸 증명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교육은 최근에 교육과정도 놀이 교육 중심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잘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아 교육 하시는 학자들 중에 깨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유아 교육은 되게 바람직한 현상들을 최근에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누리 교육 과정은 최악이었고요. 완전 최악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최악으로 떨어지니까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한계 때문에 그게 오히려 반대급부의 목소리가 설득을 갖는 거죠. 누리 교육 과정이 너무 누리 교육 과정은 딱 그거예요. 성취 기준을 국가가 던져놓고 유치원 교사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 어린 꼬마들을 위해서. 그래서 증명하지 말라. 놀이 교육을 해라.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지 모르니까 미리 뭘 성취해야 될지를 미리 규정하지 마라. 이 주장이 조금씩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되려고 하고 있는 준비 중. 아마 근데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깨어있는 목소리들이 막 들어가고 있다는 거인 거죠. 자, 어쨌든
증명은 왜 한다? 증명을 안 하면 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것과 같다. 네, 딱 그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보이기 위해서, 내가 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교사도 뭔가 스스로 뭔가 했다는 걸 확인해야 되고, 아이들도 뭔가 스스로 배웠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증명은 어떠한 구조에서 완성되는가? 자, 두 번째 질문. 증명 가능성은 어떠한 구조에서 완성되는가? 정답은 환원론적 구조에서 완성됩니다. 자, 환원론적 구조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무엇을 환원주의라고 해요? 환원론. 이거 혹시 과학 철학이나 철학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환원론. 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의 주제는 어머니예요.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어머니란 여러분들을 낳고 길러주신 분을 말합니다. 자, 어머니는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을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잘 배웠죠? 그럼 한번 시험을 볼까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자, 여러분을 낳고 길러주신 분을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어머니. 두 글자로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한 글자로는 마. 네 글자로는 어마마마. 네. 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식을 이렇게 확장시켰나요? 학생들에게? 아니면 그냥 동어 반복적인 수업을 하고 만 건가요? 동어 반복적 수업을 한 거죠. 이게 환원론입니다. 뭔가 되게 이렇게 돌았는데 다시 그냥 도돌이표 제자리. 네. 사실 어머니를 설명한다고 했지만 말만 풀어서 늘려서 말한 거지 실상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의 확장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도 그 구조 안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교육과정을 다 정해놓고 그 안에서 확인만 시켜주는 거죠. 무엇으로? 미리 수행평가를 만들어 놓고 한 학기 내내 수행평가를 돌려요. 과정중심평가.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성취 기준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처럼 경험을 시켜줍니다. 성취 기준에 내가 도달했다는 걸 스스로 계속 증명하는 활동을 하는 게 수행평가죠. 선생님은 그것을 계속 돌리는 거고 힘들어 죽겠죠. 계속 그걸 돌려야 되니까 녹아나요 거의. 이게 이 성취 기준이 내 거라면 신나서 돌리겠죠. 왜냐면 그 성취가 내 성취니까. 근데 국가가 정해낸 성취 기준을 달성시켜 놓으면 그걸 누구를 증명하는 거냐면 교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취 기준을 설계한 교육학자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설계한 교육학자들은 그 프로젝트 참여했던 교육학자들은 우리가 드디어 70년 만에 80년 만에 타일러를 완성시켰어. 이게 진정한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안. 이게 진정한 디겐켈의 모형이었어. 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와서 봐봐. 가장 첨단이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학회에 가면. 틀린 말 아니고 완벽한 환원론적 구조 내에서 증명 가능성을 실하는 겁니다. 어떤 것만 실수했다고요? 성취 기준을 교사에게만 만들라고 성취 기준을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에 그 강론에 가서 성취 기준을 싹 지워놓고 교사가 채우시고 이렇게만 했으면 엄청나게 환영받았을 거예요. 이건 정말 세계 유례 없는 매우 과학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게 IB예요. IB 교육과정에서는 교사가 성취 기준을 정하고 평가도 교사가 합니다. 다만 이제 채점을 크로스 체크해요. 크로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일반화할 수 있는 그 평가 루브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 루브릭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처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 컨텐츠에서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정도의 루브릭만 있어요. 그리고 표절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IB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완벽하게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자기 생각을 써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평가 루브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늘 흥분해요.
그래서 IB 교육을 했던, 그러니까 IB 학교에 예를 들어 우리 송도 체드윅 스쿨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공교육으로 다시 돈 더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갈까요? 못 간다고 하죠. 돈을 2배 준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돈이 공하시는 분. 근데 이제 신념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라면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보했는데 어떻게 다시 과거로 회귀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 포인트는 환원론적 구조이기 때문에 즉 목표를 미리 결정해 놓고 해결책도 미리 만들어 놓고 증명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합리 모델은 그리고 이 요구 분석 프로세스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포인트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강조했는지를 저의 본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원론적 구조와 증명 가능성이라는 이 핵심 키워드를 딱 keep in mind 하세요. 마음에 딱 가지고 계시면 그 학교 관리자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기획사 현장으로 아니면 간단한 어떤 프로젝트 하나로 어떻게요? 저 교장쌤, 교장 선생님, 제가 어떤 큰 기획을 하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도 늘 이런 거 원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잘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잘 됐다면 아마 이런 평가 기준에 딱 이게 맞으면 이 프로젝트가 분명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평가 기준을 딱 제시하는데요. 그 평가 기준이 최신 트렌드, 요즘 유행하는 그 키워드들을 딱 넣어서 되게 있어 보이게 평가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할 프로젝트를 100점짜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이야. 그게 나는 이미 스스로 다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완성된 나의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교장쌤에게는 평가 기준을 매우 근사하게 딱 제시해주고 한두 달 막 한 다음에 가가지고 자 성과를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보여드린 그 기준에 보니까 이게 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관리자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교장 선생님이 김 선생 정말 능력자라고 하면서 뭐 다음 해에 300만 원 예산을 더 주면서 뭐 해봐 막 이렇게. 진짜 쉽다 싫다 관리자이시니까요. 그쵸? 근데 관리자를 여태까지 감동시킨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게 요령 있는 사람들이고 동료 교사들한테 얄미운 교사예요. 선생님들 요즘에 그 예산은 교장선생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교사 개인이 교육청과 1대1에 물론요. 네. 당연히 교육청에서 따오는 게 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 제가 서울대 4대 부중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장이 거의 예외일 수 있겠다. 우리가 법인이거든요. 국립법인.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가 몇 천만 원을 이 부중에게 이렇게 연구비를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그걸 분배를 해야 돼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그 설득의 대상, 감동시킬 대상이 그 교육청의 장학사예요. 2월 달부터 미친 듯이 이거를 계획서를 쓰는 거죠. 그 장학사 잠깐 차 한잔 마시고 이 장학사가 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든 연구사 장학사님들은 그냥 행정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딱 맡은 일에 대해서는 다 그림을 그려요. 왜냐면 나는 기획자, 장학사 이렇게 행정가야 하면서 근데 그 차 한잔 마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내 프로젝트를 딱 이렇게 지원해주면 이 사람의 실적을 내가 확 부풀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심어주면 이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국가 R&D 예산이 이런 거 모든 걸 다 따내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따내는 교수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들의 노하우이고요. 암묵지예요. 옆에서 보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정말 하는 거 없는데 돈은 그 사람이 다 따요. 프로젝트.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다 이렇게 나눠주고 다 시켜요. 자기는 이제 적당히 그거만 수당만. 이 구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설계한 학교 구조 모형이 이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만약에 괜찮다, 이거
내가 남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면 그럼 이걸 내가 활용해야지. 그래서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감동시키고 내 걸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죠.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이 만들어놓은 지금 환원론적 구조 안에 들어가서 마치 빙빙 돌아가는 세탁기 속에 내가 그냥 돌아가는 빨랫감하고 똑같아. 계속 돌아야 돼. 정신없이 돌아야 됩니다. 내 세상이 아닌 남의 세상에서 도는 거예요. 뺑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명 가능성, 환원론적 구조를 내가 만들고 내가 증명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딱 이겁니다. 그럼 되게 유용합니다. 단, 오늘 마지막 코멘트. 이 환원론적 구조와 증명 가능성의 원리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붙어요. 어떤 퀘스천 마크냐면 이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증명하는 것은 되게 인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심어주면서 되게 뿌듯함을 채워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진짜 성장이에요. 교육학자들은 그걸 성장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걸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장은 다른 게 성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위선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모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문제고 인식론의 문제고. 객관주의 인식론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것이고 별 오류나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학교에 가서 쾌재를 부르죠. 우리가 2015 개정교과서를 만들었어. 힘들었지만 성공했어. 이렇게 합니다. 교사들만 잘 따라주면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계속 과정중립화만 연수를 하는 거예요. 교육상에서. 자, 이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거의 1000개에 가까운 걸 제가 오늘 누설을 한 겁니다. 10만화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써먹고 즐기는 이 비법을 제가 오늘 오픈합니다.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씩 듣고 싶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은데 우리 순서들 한번 간단히 뭐라도 머리 아프다고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위치에 별로 안 서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봐서. 그러니까 남들이 다 짜놓은 그 판에서 나는 그냥 얹혀만 계속 가던 그 습관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의 작은 개인 프로젝트라도 만들어 보시면서 이 논리가 뭔지를 체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혹시 발표 같은 거 안 하세요? 팀 발표 같은 거? 그게 작은 거예요. 아니 혼자 개인 발표를 하더라도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실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요. 오늘 제 발표가 만약 성공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발표 끝마무리에 질문을 던질 건데 아주 심오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다면 오늘 제가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하고서 막 발표를 하는데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문제의 키워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카웃 퀴즈를 해요. 카웃을 안 배웠구나. 좀 이따 다음 주에 할까? 오늘 일찍 끝내고 일찍 끝내면 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카웃을 할 건데 그 카웃 퀴즈를 딱 자 스마트폰 꺼내 주세요. 여기에 접속해 주세요. 그래서 막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어렵고 심오한 문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잘하면 다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발표는 되게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옆에서 교수님이 나 이런 발표 처음 보네 하면서 A+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주 작은 개인 프로젝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기회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소감. 그 여태까지 열정 넘치던 교수님들은 항상 맨 처음에 수업 목표를 먼저 제시하셨는데 이것과 비슷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딱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끝마무리에 몇 가지 질문 비스무리한 걸 던지면서 학생들이 큰 소리로 답변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무엇을 배웠습니다. 이거를 주지시켜요. 각인시켜요. 그냥 은연중에 그 증명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뿌듯하죠. 학생들 뭔가 매일 뭘 지식이 쌓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걸 계속 증명해 주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지 마시고 끝에 가서 어떻게 마무리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문적 구조가 성장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까 백워드 교육 과정 이야기도 나왔는데 평가와 수업이 일치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엄청난 혁신으로 듣고 사실 그 말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우리는 그동안 수업을 열심히 하고 또 막상 평가 때는 수능을 위해서 뭔가 어떤 걸 위해서 내가 수업 때 배웠던 것과 또 다른 평가를 받았지 그거 실은 문제가 있었어. 평가와 수업이 일치되는 거는 우리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엄청난 혁신 같았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생각도 지금도 약간은 들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내가 모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환원론적인 게 성장과 동떨어지고 진다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 또 이것마저 좋아 보이는 게 내가 지금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 맨 첫 장에 표지에 합리성의 매력, 판문파탈 이런 말 써놨잖아요. 지금 그 매력에 지금 흔들리시는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판문파탈이 뭐냐면 치명적 매력을 가진 여자이잖아요. 옴문파탈은 치명적 매력을 가진 남자이잖아요. 근데 그 치명적 매력이라는 게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여자가 되게 이 꽃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을 타락시키고 이 가정을 파탄낸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나는 이 여자한테 안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딱 보면 넘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도 이게 조절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거죠. 이걸 치명적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합리성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꼈다면 저는 제 오늘 교육의 목적을 저는 다 달성을 한 겁니다. 네. 느낌.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일단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랑 많이 배치를 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좀 생각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고 왜 해야 되는지는 사실 그동안 생각은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은 없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알게 모르게 이런 루트로 따라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모든 아이들의 그 목표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또 쓰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교육자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이런저런 환원론적 구조와 증명 가능성의 원리에서는 아이들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춘다 안 맞춘다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이들 성장도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증명이 관심사예요. 그리고 그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믿어버리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구심 없이 그렇게 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분석이라는 것도 자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는데 진짜 원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환원적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해결 가능한 형태의 원인을 한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 넌 이게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 이거는 원인이 불분명하잖아. 너는 이 원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고. 그럼 이게 딱 매치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마치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처럼 완벽한 인과론적 구조에 사람이 설득돼요. 자기의 문제가 진짜 그거라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난 그 원인을 딱 해결해주고 자, 네 문제 해결됐지라고 해주는 겁니다. 실상은 문제가 아닌 걸 문제라고 한 다음에 해결했다라고 말하니까 가짜 약을 아프지 않은 걸 아프다고 하면서 가짜 약을 주고서 자 치료됐잖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구 분석의 진짜 의도는 그겁니다. 이게 모든 기업이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하이 퍼포머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예요. 사실은 이걸 배워야 진짜 현장에서 배우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실상은 그냥 껍데기로 현장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지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수업 들으면서 학교에서 늘 행해지고 있는 일이고 당연히 교사라는 존재가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존재였는데 교육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교육의 목표가 교수일까 아니면 성장일까? 네. 그거에 대한 정의가 된다면 에버드 설계도 아이비 교육과정도의 그 명확한 어떤 경계 이런 부분들을 장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교육은 성장이냐 아니면 교수냐, 그 교수인 티칭을 말하는 네.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그러니까 티칭은 그러니까 교육이나 티칭이나 같은 말로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 되게 좋은 그 질문인데 제가 약간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교육은 성장이 목적인가? 교육은 증명이 목적인가? 그러니까 교육은 증명하는 활동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활동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정확히 맞고 그리고 백워드 설계나 디겐케리 모형은 철저히 교육은 증명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수업의 목적은 기존 지식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잘 제가 흔들어 드린 사실 제가 흔들려야지 제가 성장하는데 저를 흔드시는 분은 무조건 A 플러스예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합리적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한 거였죠.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유아교육 쪽에서도 놀이교육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 그런 방향이 옛날서부터 뭐 누가 중심이니 뭐니 여러 가지 있을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교육이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교사가 온전히 다 쏟아부어도 모자를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 나와도 이제 저희는 사교육이 문제잖아요. 또 하나 학부모. 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은 정말 똑같게 놀듯이 돌아가서 사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우리 지금 원관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즘 유아교육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되게 뜨고 있는 그 이론이 놀이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모래나 여기 놀아요. 놀면 그 아이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된다 따위의 성취 기준을 두지 않고 놀게 하는 거예요. 뭘 배울지는 아이들이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경험한 걸 스스로 나누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교사도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극단적 놀이교육의 모형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중간 비스무리 어딘가쯤에 이제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왜 힘들고 이 모든 유치원 교사들의 온 헌신을 다 바쳐도 이게 되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리교육과정이나 국가교육과정은 성취기준과 같은 성취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놀이교육은 통제가 안 되는 모델이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취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정말 아이들을 노는 것 자체가 그냥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눈이 생기게 되냐면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통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교사는 아이들이 교사가 통제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통제하는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해주면 돼요.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비 교육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이비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비 학교에 학부모들이 처음에 이렇게 딱 참관 수업 같은 거 가면 이 학교는 가르치질 않네요. 선생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끼리만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끼리 기가 막힌 통제가 일어나는데 교사가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시너지가 그 속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사는 그것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그리고 당연히 교사도 배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 기준부터 일단 없애요. 지금 있는 성취 기준. 근데 성취 기준이 있다는 거는 통제해야 될 목적 상태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증명을 하기 위한 기준을 먼저 정해놨으니까 그럼 반드시 피드백이라는 통제 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구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목표, 피드백, 평가. 이 성취 기준을 정해놓는 순간 피드백이 들어가서 평가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 중에 수행 평가로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수업을 위한 평가. 근데 그 방법론은 끊임없는 통제를 세 글자로 하면 피드백. 좀 더 늘리면 과학적 통제 5글자, 6글자 과학적 피드백.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지만 실상은 억압이죠. 2글자를 줄이면. 자,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통제 없이 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 교사들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왜냐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존 지식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이비가 완벽한 건 아니고요. 아이비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이상적인 교육을 우리가 얼마든지 더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감님이 아까 왜 합리 모델이 되게 편안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되게 합리성의 매력입니다. 환원론적 구조가 우리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편안함이 정말 내려놓기 아까운 매력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으로 놓고 보면 결국 퇴보, 나중에 멸망. 그래서 이거를 깨고 진화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오늘 되게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까지 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